이더리움을 창시했던 비탈릭 부테린은 아무것도 없었죠. 굉장히 똑똑하긴 했어요. 천재였는데 나이도 어렸고 집이 뭐 아주 부유층은 아니었고 뭐 중산층 이상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펀딩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팀하고 모집했을 때 그 펀딩을 좀 해서 개발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런칭이 되고 나서는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는 의미는 사실 알트코인은 이 알트코인을 운영하는 그 뭐 기업들이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존재하는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 사실 비트코인이 2만 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많이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그 어떤 긴 혹한기를 견뎌낸 그런 알트코인들이죠. 뭐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혹한기에 비해서는 알트코인 시장이 가격이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겪고 이겨냈고, 그러한 어떤 자금력이 있는 어떤 알트코인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좀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겨울 혹한기 때 꽤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한 알트코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VC부터 그런 알트코인 회사들이 올해 많은 어떤 프로덕트를 많이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알트코인이 다 좋다는 아니고 그중에 일단 좀 힘이 있고 어떤 뭐 기술력도 있고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지금 올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가지 다 괜찮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단 알트코인 중에 일단 비트코인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뭐 가장 첫 번째 암호화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추천하는 점이 이더리움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개는 인류 역사하고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격에 이제 변동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는 코인이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2가지를 좀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도 오래됐지만 그 이더리움을 초기에 투자한 그 개발진들, 그리고 뭐 파운더부터 여러 가지 실제 거기에 참여한 팀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더리움을 그 어떤 이끌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팀들은 사실 대부분 초기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뭐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더리움의 주요 멤버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부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진들, 그 이더리움의 역사와 오래 했던 핵심 파운더들은 돈은 이제 의미가 없고 이더리움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비전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더리움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뭐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별개고, 그 핵심을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좀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뭐 가격이 계속 우상향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는, 보통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없어지는 코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 사라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거의 뭐 의미가 없어지거나 이런데, 최소한 이더리움까지는 그렇진 않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2가지를 보고 있고, 나머지 뭐 코스모스, 카스파, 스텔라 이런 것들은 리스크는 있죠. 리스크는 있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혁신적인 어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떠오르는 어떤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 같은 느낌일까요? 스타트업은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비교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럼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비교해 보면 뭐 금같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어떤 뭐 스타트업, 대기업, 예를 들어 좀 성장한 스타트업, 뭐 페이스북 같은 뭐 그런 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성장한. 그 나머지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직 성장하기엔 좀 힘든, 그래서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트코인은 처음에 딱 탄생했을 때부터 그냥 공정한 게임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이제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창시하고 나서 연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오픈했을 때 그 커뮤니티에서 오픈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PC에서 프로그램을 채굴하면 비트코인을 10분에 50개씩 드립니다. 먼저 채굴한 사람이. 그래서 공평하게 시작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나 그것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시작부터 공정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도 연계부터 시작했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연계부터 시작해서 그냥 채굴을 했을 때 이제 50개씩 주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때는 노트북으로 채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트북에 켜놓으면 막 50개씩 계속 채굴이 됐어요. 그때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장 게임으로 시작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부터는 달랐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돈은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이제 자신만의 부가 있고 굉장히 천재였죠. 천재였는데 어떤 뭐 인류의 어떤 공헌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어떤 발명적인 기념품을 남기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컸던 것 같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이 약간 자기의 자아 성취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만든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더리움은 좀 탄생 배경이 다른데 이더리움을 탄생한 비탈릭 부테린은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고 중산층 이상이긴 했지만 이더리움을 만들 당시 비탈릭 부테린은 20대 초였단 말이에요. 20대 초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천재 개발자였지만 그 펀딩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개발할 때 그 펀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트코인으로 이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일부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주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뭐 ICO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한 거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리스크 부분은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은 그래서 비트코인만 유일하고 다른 이더리움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뭐 의미가 없다, 뭐 스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각자가 이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뭐 비탈 부테린이 돈이 있었던 건 아니죠. 뭐 시간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자들 모아서 이제 개발을 시작했던 거였고 그 과거를 보면 이더리움이 처음에는 그 이더리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개선해서 여기서 비트코인 위에서 그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불리는 것을 하려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코어 개발진에서 그게 이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시작이 된 거긴 한데 그렇게 좀 역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그런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개발하고 나서 백서를 오픈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백서 오픈하기 전에 이미 완성을 했고요. 근데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서를 오픈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를 오픈을 했어요. 그때부터 동시에 이제 같이 채굴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투자를 받은 것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그 개발자가 이미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를 추적해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암호학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알았고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많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한 40대 정도 전후로 전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 그 만들었을 당시에 나이가 좀 있었으면 40 아니면 굉장히 어리다면 아무리 어리더라도 30대 후반 정도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40대 후반. 어쨌거나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어느 정도의 경력이 좀 꽤 있는 개발도 잘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도 있으면서 자기만의 굉장히 좀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더리움을 창시했던 비탈릭 부테린은 아무것도 없었죠. 굉장히 똑똑하긴 했어요. 천재였는데 나이도 어렸고 집이 뭐 아주 부유층은 아니었고 뭐 중산층 이상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펀딩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팀하고 모집했을 때 그 펀딩을 좀 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개발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런칭이 되고 나서는 똑같이 이더리움도 채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채굴로 해서 초기 이제 그 뭐 쉽게 얘기해서 ICO라고 하죠. 그 펀딩의 일정 비율을 이더리움 재단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사람한테 이더리움을 돌려줬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채굴자들에 의해서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을 채굴하면서 이제 채굴을 하는 그 물량으로 소화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채굴에 의한 시스템은 이제 똑같이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은 유사한데 비트코인하고 좀 차이점은 처음에 어쨌거나 그 펀딩을 좀 받았다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 원래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 채굴에 의한 그 어떤 수익이니까 뭐 POW라고 하죠. 프루프 오브 월크에서 어떤 작업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면 비트코인을 하나 얻게 되는 거거든요. 10분에 한 번씩 공정하게 게임해서 그 어려운 어떤 수학 문제를 풀면 내가 현재 기준으로 3.125개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총 2,100만 개고 그게 총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2140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도 똑같이 그러한 메커니즘이긴 한데 그것도 채굴에 의한 경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근데 그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똑같이 채굴하는데 채굴 방식이 비트코인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채굴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서 전용 채굴기라는 게 생겼거든요. 원래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그냥 노트북에서 채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았죠. 노트북 하나 놨더니 비트코인 50개씩 막 채굴됐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채굴 경쟁이 생기면서 그래픽 카드로 넘어가고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누군가가 ASIC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전용 채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전용 채굴기에서 채굴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로는 더 이상 채굴이 안 되고 전용 채굴기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이 탄생했을 때는 이더리움은 그 전용 채굴기 ASIC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ASIC이라는 장비는 진짜 비트코인 채굴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그래픽 카드는 비트코인 채굴도 할 수 있지만 그래픽 카드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터 부테린이 그것의 한계를 보고 우리는 그러면 좀 그래픽 카드를 쓰면서 채굴도 할 수 있게 해주자. ASIC이라는 장비를 저항성을 없애자 해가지고 이더리움은 그 ASIC 같은 장비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로 채굴이 됐었고 그게 쭉 이어오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OW, 그 작업 증명 합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POS로,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던 게 이제 더 이상 이더리움은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그 뭐 검증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맡기면 그 맡긴 수량에 비해서 내가 이더리움을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POS라고 해서 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에서 내가 지분을 맡기고 그 맡긴 수량에 비해서 채굴이 되는. 그래서 그것의 장점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은 그 에너지 낭비에 대한 그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너무 그 에너지 낭비 아니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POS라는 개념. 우리는 그 에너지가 아니고 이더리움 채굴에는 에너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일반 PC에 내가 이더리움을 거기에 맡기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뀐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그래서 뭐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 이더리움은 뭐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똑같이 이제 어떤 블록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똑같은데 거기에 합의를 이끄는 어떤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물론 POW가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고 POS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받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개가 다르고 뭐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알트코인의 대표적인 거는 저는 뭐 일단 이더리움이 제일 핫하고 이더리움이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사실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알긴 조금 힘들고 이게 시장이 계속 변하거든요.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어떤 3순위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순위를 결정하기에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남아있는 과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또 1년 전에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시총 상에 있는 것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더리움까지는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FTX가 이제 파산이 났죠. 파산되고 청산하고 그 솔라나뿐 말고 다른 것들도 이제 경매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할 텐데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이죠. 일단 FTX 사태로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이 시장을 크게 충격을 준 게 첫 번째가 이제 테라 사태였고 그 다음이 FTX 사태였는데 물론 시장에 따른 변수들도 있지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실 비트코인만 투자하지만 예를 들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만 투자한다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이 알트코인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큰 테러로 비트코인도 같이 이제 가격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의 어떤 이미 이제 가격은 충분히 그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좋은 호재죠. 그래서 돌아오는 FTX의 그 뭐 물량들이 시장에서는 좀 물량이 풀리면서 그 이미 피해를 봤던 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 다 시장에 던질 것 같지는 않고 일부 다시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과 그런 방향이 아마 뭐 반반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비트코인도 있죠. FTX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물량들이 쭉 있으니까 비트코인부터 주요 뭐 이더리움부터 알트코인들이 쭉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죠. FTX 사태보다 지금 올해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있긴 하죠. 예. 마운트 꺽스 그 물량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뭐 생각처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물량에 이제 풀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잃었던 돈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묶여 있던 돈이 풀린 건데 그 풀린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이 밑으로 가긴 좀 힘들고 그 물량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잃었던 시점에 비해서 대부분 수익 구간일 거거든요. 엄청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시장에 던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부는 좀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일부 시장에 던져지는 물량은 있지만 그렇게 손실을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없던 돈이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제 포기한 돈이거든요. 이제 시간도 지났고 이건 못 찾는다. 해킹 당하면 대부분 못 찾는 게 선례였으니까. 갑자기 보면 없던 돈이 꽤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전혀 없던 돈이 뭐 작은 규모나 큰 규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일부는 이제 시장에 던져서 내가 수익을 하겠지만 또 일부는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뭐 큰 사건을 당해서 다 잃었어요. 근데 다 잃어서 다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또 큰 부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정리할 것인가 고민해 보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정리하겠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전체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볼륨을 봤을 때 다 시장에 던져질 것 같지는 않고 일부 매도하고 일부는 계속 좀 홀딩하지 않겠나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